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50살을 바라보고 있는 아줌마예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곤 하는데 다들 인생의 교훈처럼 하는 말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중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하는 말에 최근 공감이 많이 가곤 해요. 이전에는 사랑만 있으면 그래도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참 오만한 생각이었더라고요. 저도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 남편, 내가 노력하면 바뀔 수 있겠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사실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남편 역시 고쳐질 수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안 좋은 습관을 부추기는 꼴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보시고 혹시나 나도 사랑으로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 생각을 하셨다면 그 마음을 접으시기 바랄게요. 저와 남편은 사실 정말 늦게 만났어요. 제가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만났으니 말이에요. 저는 지금 피부 관리샵을 운영하는 중인데 운영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요. 제가 30대 초중반에 하기 시작했으니 말이에요. 오랜 시간 일하며 피부관리용품 거래처 사장님하고도 안 지 참 오래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도 거의 1인 기업이다 보니 혼자 발품 팔고 영업하러 다니곤 했었는데요. 애된 시절에 저랑 만나 꽤 오래 오며 가며 인사만 하는 정도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배송을 직접 오셨네요? 그럼요. 제가 직접 가져다 드려야 또 고객님들하고 신뢰를 쌓죠. 항상 넉살 좋게 웃는 모습이 보기 좋다 싶었는데 꽤 말끔하게 잘생긴 편이었거든요. 딱 봐도 나이 또래가 나랑 비슷해 보이기도 했고 몇 년을 계속 이렇게 얼굴을 보다 보니 하루는 커피도 제가 먼저 권하게 되고 시간이 남으면 식사도 같이 하자 이야기도 하곤 했었어요. 원래 어느 정도 나이를 먹게 되면 사귀자 뭐하자 그런 말 없이 자주 만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곤 하잖아요. 저희도 약간 그런 경우였어요. 딱 사귀자 이야기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의 핸드폰 배경화면이 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답니다. 알아가다 보니 거래처 사이였을 때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랑도 겨우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오빠였더라고요. 게다가 비혼주의라 하는 거예요. 비혼주의야? 왜? 사실 나 예전에 파혼한 적이 있었거든. 그날 이후로는 여자한테 믿음이 가지를 않아. 앞으로도 똑같을 것 같아 결혼은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제가 옆에서 보니 이 남자가 항상 성실한 편이기도 하며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대시를 했었어요. 아기 욕심 없으면 그냥 나랑 결혼하자. 늙어 죽더라도 옆에 같이 늙어갈 동반자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해줄게, 그 동반자. 정말 괜찮겠어? 나랑 같이 살아도? 당연하지. 난 이제라도 오빠 만나 다행이라 생각해. 그렇게 저의 적극적인 태도 덕분에 우리는 결혼에 무사히 꼴이 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 결혼을 많은 이가 축하해 주었지만 특히 좋아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인데요. 평생 저희 남편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 살 줄만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아유, 네가 복덩이다, 복덩이야. 나는 우리 기철이가 평생 혼자 살 줄만 알았어. 나도 사실 그때 봤던 아가씨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우리 며느리는 아주 100점 만점이다. 엄청 좋아해 주시는 덕분에 저 또한 이 집에 시집 오기를 참 잘했다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무척 예뻐해 주시기도 하며 명절마다 시댁에 가게 되었을 때는 저한테 절대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시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며 과일까지 늘 준비를 해놓으시곤 하셨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만 남아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며 서서히 남편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잘 몰랐었거든요. 사실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바로 주폭 때문이었죠. 최근 회식 자리에 다녀온다 한 날에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셨길래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술 냄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평소 같았으면 아무 대꾸 안 하고 들어가서 자던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많이 마셨었거든요. 대뜸 저보고 화를 내며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운 거 있죠? 다시 한번 말해봐. 언성을 높여? 나한테? 조용히 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큰 소리야. 술 마셨으면 잠이나 잘 것이지 뭘 잘했다고 나한테 오히려 화를 내? 내가 술도 못 마셔? 이런 버릇없는 어디 남편한테 그따위로 굴어. 죄 먹지 못한 거 티내는 거야? 점점 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그렇게 욕을 하며 저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선반에 있던 책이랑 인형도 다 집어 던지더니 절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전 그 모습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이러다 큰일이라도 날까 무서워 핸드폰만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따라 나오지도 못하게 냅다 아파트 단지 바깥으로 뛰어나갔는데요. 문제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친정이나 친구들에게 연락하면 걱정할 것 같았는데 핸드폰을 보니 시어머니 연락처가 보였고 냅다 전화부터 했죠. 어머님, 기철 씨가 이상해요.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물건도 집어던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뭐? 무슨 일이냐 이 새벽에. 얘야 얼른 여기로 와라. 바깥에서 그러다 얼어 죽어. 어? 네 어머님, 거기로 갈게요. 그렇게 늦은 새벽 저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님은 아파트 현관 앞까지 나오셔서 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친딸 대해주듯 저에게 담요도 건네주시고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대신하셨어요. 기철이 걔가 원래 안 그러는 앤데 왜 갑자기 그랬대니? 너 정말 놀랐겠구나. 아유 어쩌면 좋니. 저도 그런 모습은 처음이라 너무 무서웠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다시 기철이랑 이야기해보자꾸나.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제가 자고 일어나니 이미 남편은 시댁에 와 있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냉큼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하는 거 있죠. 내가 어제는 미쳤었나 봐. 갑자기 왜 그랬지? 정말 놀랐겠다. 내가 미안해. 얘야, 내가 기철이랑 얘기를 먼저 해봤는데 자기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는구나.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내가 따끔하게 혼은 냈다. 당신 많이 놀랐지? 내가 다신 그런 일 없게 할게. 다시 집으로 가자, 어? 저도 사실 정말 이거 하나로 이혼할 마음이었다면 친구고 친정이고 경찰이고 다 찾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댁으로 온 것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같이 사과하시고 또 남편도 다시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어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이때가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술만 먹으면 집으로 들어와 저에게 욕설을 퍼붓곤 했었고 저에게 어거지로 힘을 쓰는 모습까지도 자주 보이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 집으로 도망가곤 했었는데 이 같은 상황엔 몇 번이고 이혼을 생각했었지만 남편은 술만 깨면 다시 평소 모습으로 돌아왔었는데다가 몇 번이고 각서도 쓰며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상담이라도 받아보겠다 그랬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며 계속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고칠 마음이 있었는지 진지하게 상담도 받으러 다녔어요. 제가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저를 데리러 오셨었어요.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난 다음 날 절 데리러 오셨는데 집도 엉망진창이고 저도 울고 있으니 엄마는 같이 우시고 아빠는 사위 어디 있냐 하면서 노발대발 하셨었답니다. 내가 이러려고 내 딸 시집 보낸 줄 알아? 어? 자네 이렇게 내 딸을 대하려고 결혼한 거냐고? 아니에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넘어가 주십시오. 자네가 다시 안 그런다는 걸 내 어찌 믿나. 고쳐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집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남편이 진심으로 우리 부모님 바짓가랑이 잡고 무릎 꿇고 빌면서 사과하며 반성하는 것 같으니 친정 식구들도 마지막 기회라며 한번 두고 보겠다며 그냥 돌아갔었고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며 내일은 달라질 수 있겠지 기대를 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날들은 점점 일상생활을 더 크게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사실 술 마실 때 외엔 문제가 되는 때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남편이 이상하게 저와 시동생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동생은 지금 미국에 이민을 가 살고 있는 중인데요. 이민 가기 전에도 둘이 정말 잘 맞았거든요. 특히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었는데 워낙 돈 버는 거를 둘 다 좋아해 그런지 몰라도 만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며 수다를 떨곤 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배운 것도 많고 재테크 관련해 워낙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 대화하는 게 서로 윈윈하는 것 같아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에게도 시동생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됐었어요. 도련님은 참 대단하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재테크 방법은 어떻게 알았는지 나한테 따로 알려주시더라고. 덕분에 나도 용돈 좀 벌었다니까. 아, 그래. 잘 됐네. 나중에 또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신다 하셨는데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하는데 미국에 계셔서 문제네. 나중에 한국 오시면 따로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뭐하러 미국에 있는 동생한테까지 신경을 써. 그리고 걔 이야기 좀 그만해. 귀에 딱지 않겠어. 내가 무슨 다른 사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 동생 이야기한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리고 내가 이유 없이 챙겨드린다 했어? 재테크 정보 알려주신 게 감사해서 그런 건데 왜 갑자기 그래? 정말 그냥 재테크 이야기만 하는 건 맞아? 다른 이야기도 하는 거 아니고? 왜? 나보다 내 동생이 더 어리니까 괜히 마음이 가는가 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상스러워. 어떻게 자기 와이프랑 동생 사이를 그렇게 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야말로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뭐가 있긴 있구나. 진짜 더럽다 더러워. 그러더니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냅다 나가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 시동생이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편하게 돈 이야기도 하는 건데 대체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전에도 동생 이야기만 하면 괜히 말 돌리고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렇다 해서 둘이 사이가 살갑지 않은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나간 남편은 2시간이 넘도록 집에 안 들어오는데 기다리면서 도대체 어디 간 건가 싶었어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어머님.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예. 내가 이번 문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너 둘째하고 뭐가 있니? 예? 그게 무슨 소리세요? 혹시 기철 씨가 이야기하던가요? 그래. 내가 듣다 이건 좀 아니다 싶어 말 좀 해야겠다. 어떻게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니?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다른 남자라니요. 시동생이 어떻게 다른 남자예요. 그냥 가족이라 좀 편하게 대한 것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시동생은 시동생이지. 그리고 둘째 이야기만 네가 밥 먹듯이 한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맞니? 그것도 좀 의심스럽구나. 어머님, 도대체 있긴 뭐가 있겠어요. 저도 제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도련님한테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 둘째랑 친하게 잘 지낸다는데 다른 남자 칭찬을, 그것도 남편 동생을 치켜 세우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장남 체면이 있지. 내가 보기엔 이번엔 네 태도도 문제가 있구나. 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네요. 그래, 내가 다시는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뚝 하고 시어머님 전화가 끊겼는데 이게 뭐라고 그걸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이러는지 참 남편이 속 좁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말씀대로 장남이니까 동생 칭찬을 많이 하는 게 거북할 수도 있었겠지.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넘기려 했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결혼 생활은 점점 지옥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평상시에도 저희 사이는 대면했을 뿐더러 술만 마시면 남편은 그때 일을 빌미로 저에게 평소보다 더 심한 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도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서러워가지고 내 동생한테까지 꼬리를 쳐?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너 그런 거 구분도 못하지? 적당히 해, 정말로. 나 화낼 거야. 네가 화내면 뭐 어쩔 건데. 내가 누나를 깜짝할 것 같아? 왜?
사실을 말하니까 너무 찔려서 그래? 아니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언제까지 일 하나로 울거먹을 거야? 진짜 너 때문에 지긋지긋해. 야,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어? 잘못은 네가 해놓고 소리를 질러? 지금 못 배운 거 티내는 거야?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술 먹을 때 이러는 것도 정말 지쳐. 그냥 그만하자. 나도 지겹다. 그만해? 네가 뭔데 그만하고 말고를 말해. 평소 같았으면 제가 그냥 무시하고 자러 들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술 마신 사람한테 대꾸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똑같이 화를 냈어요. 근데 자기한테 소리 질렀단 이유만으로 저한테 손찌검을 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처 피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달이 나게 되었죠. 눈물이 왈칵 차올랐지만 꾹 참고 일단 집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았어요. 원래 친정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 엄마가 몸 안에 혹이 발견되어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저희 부모님한테 대못을 박을 수는 없어 친정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남편이 뒤에서 뒤따라와 잡으려 하는 걸 필사적으로 뿌리치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는데요. 당장 맨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엉엉 울다가 맨발로 근처 시댁으로 향했답니다. 사실 시댁에 정말 가까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파트 바로 옆동에 사시는 중이었거든요. 시어머니라면 날 보호해 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리고 제 모습을 보신 시어머니가 정말 깜짝 놀라셨죠. 아니 세상에, 아유 이게 다 뭐야? 너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저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머니 보면서도 많이 참았었고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뭐고? 이거 다 어머님 아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보이세요? 저 진짜 더 이상은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손대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 알았다. 일단 진정 좀 하고 약상자라도 갖고 오마. 저 더 이상은 같이 못 살아요. 제가 경찰에 다 신고할 거예요. 근데 기철 씨가 저 찾아오면 어떡해요?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알겠으니까 일단 들어와라. 그렇게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엉엉 우는 저를 데리고 집안으로 들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상자와 함께 작은 방에 있으라 하셨는데요. 혹시나 모르니 저한테 문을 잠그고 있으라 하셨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쿵쾅쿵쾅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 적당히 어머님이 내가 없다 하고 돌려보내시겠지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들리는 어머님 말에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네 마누라 여기 왔다. 맨발로 기어와서는 아주 가관이구나. 빨리 와서 인연 버릇 좀 고쳐놔라. 야,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빨리 안 나와? 현관문이 아니라 방문은 생각보다 잘 열리잖아요. 분명 잘 잠궜다 생각했는데 몇 번 덜컹덜컹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냥 열리는 거예요.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진짜 그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거잖아요. 이 작은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를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손찌검을 당한 상태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있는 위치를 알렸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신고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시어머니가 진짜 아까하고는 다른 무표정한 얼굴로 절 보는 둥 마는 둥 하시는 거예요. 너 같은 여자는 버릇을 고쳐야 해. 알아? 맞을 짓을 했으니 맞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진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 있죠. 남편도 픽 웃으면서 봤지? 하는 얼굴로 저에게 슬금슬금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에게 손을 올리려는 게 뻔했는데 어머님도 모른 척 하시지 그 좁은 방에서 나갈 곳이라곤 방문 하나뿐이었는데 진짜 죽자사자 도망가야겠다 싶었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라 했잖아요. 있는 힘껏 밀치면 휘청할 것 같았는데 그 사이에 방문으로 도망가자 싶었어요. 생각했던 대로 남편은 안 그래도 술에 취한 상태라 밀치니까 바로 옆으로 넘어졌는데요. 문제는 제가 현관문으로 도망치려 하자 시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년이 어딜 도망가는 거야 또? 내 아들을 범죄자 만들려고? 어딜 신고를 해? 왜 이러세요 정말? 이거 놓으세요. 저번에도 너희 부모님 불러 내 아들을 혼내켰더구나. 어디서 그런 못돼 먹은 짓을.
그때부터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뭐 이년이 끝까지 잘못했다 반성하지는 않고 그렇게 현관문까지 둘이 씨름을 하며 어떻게든 바깥으로 도망치려는 순간 현관문이 쾅 열리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얼굴이 보이는 거 있죠. 현관문을 연 사람은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이전에도 말했듯이 시동생은 미국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이민을 갔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언제 왔는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란 모습이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래도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집안에는 남편 때문에 술 냄새가 자욱하지. 게다가 씩씩대고 있질 않나. 시어머니도 냅다 화나신 얼굴이었고 전 여기저기 누가 봐도 다친 모습이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 시동생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뜯어 말리며 소리쳤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형수가 지금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인 줄은 알아? 이렇게 대해도 될 사람인 줄 아냐고! 너 그게 갑자기 와서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하는 사업에서 가장 큰 손이 우리 형수야. 알아? 이게 무슨 소리야? 큰 손? 그게 무슨... 엄마, 형, 지금 둘 다 내가 주는 돈 덕분에 큰 소리 치는 거잖아. 안 그랬으면 이 아파트도 팔아야 했어. 알아? 이게 다 형수님이 도와주시는 덕에 돈줄 안 끊기고 사는 거야. 형수님이 내 사업에서 빠져? 그럼 우리도 다 망하는 거야. 알아? 제가 정말 오래 피부 관리샵에서 일하면서 돈을 좀 많이 모았었는데요. 주변 사람이 추천해준 주식에 넣어놨다가 그게 좀 크게 불어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벼락부자가 된 셈이었죠. 그래도 추후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통장 안에 잠자코 잠들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큰 돈을 벌어보니까 생각보다 주식이 재미있단 걸 알게 되었어요. 또 다른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지고 싶어 알아보던 중이었는데요. 웬 재테크? 관심 많아? 응? 그냥 간단하게 용돈벌이나 하려고. 내 동생도 이런 거 찾아보던데. 걔도 아는 거 많아. 한번 물어봐봐. 사실 제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던 건 남편은 모르거든요. 소소하게 몇십만 원 용돈벌이 하는 걸로 알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남편이 시동생이 아는 게 많다 하여 따로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죠. 정말 생각보다 아는 게 많은 편이라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재테크라는 건 원래 잘 아는 사람이 알려주는 게 가장 좋다 하더니 그 말이 사실인가 봐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 있죠. 덕분에 소소하게 용돈벌이까지 같이 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소소한 대화까지 하게 됐거든요. 근데 도련님은 뭐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요? 그냥 작은 사업 하나 하고 싶은데 아직 자금이 부족해서요. 열심히 늘리는 중인데 부족하네요. 사업 아이템은 확실한데 이게 좀 초반 비용이 드는 거라서요. 그냥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원래 장땡이잖아요. 아시면서. 이유가 더 있으실 것 같은데. 큰 돈 벌어서 결혼이라도 하시려고요? 그런 건 아니고 형수님도 어차피 아실 거니까. 예전에 엄마가 돈 불리신다 하면서 지금 사시는 아파트 담보로 이상한 투자를 하나 하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사기였는데 아파트가 경매에 안 넘어가게 저랑 엄마랑 엄청 열심히 갚아나가는 중이에요. 에? 우리 남편은 그런 말 없던데. 엄마가 형은 이제 새 가정을 꾸렸으니까 돈으로 부담 주지 말라 해서. 그전에는 같이 갚고 있었어요. 그러다 형이 빠지게 되면서 저랑 엄마랑 둘이 갚아나가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어머, 그래서 돈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구나. 그런 투자 같은 거 잘못하면 세게 물린다고들 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엄청 빠듯해서요. 그러다 지인이 대박 아이템을 알려줬는데 미국에서 해야 하는 건데다 시작 비용이 좀 어마어마해서요. 돈 갚는 거랑 별개로 시작하려면.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했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부담 가지시라 이야기한 거 아니니까요. 어차피 저희 집 식구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다 내가 시동생에게 재테크 관련해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원래 우리 남편까지 같이 벌던 거 제가 결혼하자 하는 바람에 그게 다 시댁 식구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 되어버린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큰맘 먹고 시동생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련님, 다른 뜻은 없고 사업하는 거 얼마나 드는 거예요?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투자 받는다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네? 얼마나 드는 줄 알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 만한 게 아닌데.
어차피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거 제가 예상하고 있는 투자 액수를 이야기하니까 시동생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헉, 그렇게 많이 해주신다고요? 아유, 형수님, 그런 돈이 어디서 나서. 제가 일찍이 모아놓은 게 좀 있어서요. 대신 남편하고 시댁 식구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나중에 더 큰 돈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어요, 도련님. 저한테 재테크 열심히 알려주신 덕에 좋은 투자처 찾았다 생각할게요. 형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 성공해서 꼭 더 크게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모아놓았던 돈을 몽땅 시동생에게 투자하게 된 거였어요. 솔직히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사람 한번 믿어보자 한 거였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하게 되어 어렵지 않게 정착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은 돈 걱정 없이 지내고 있다 연락도 받을 수 있었어요. 제 돈을 한 번에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틈틈이 배당금처럼 열심히 받는 중이기도 했죠. 이렇게 관계가 이어져 있다 보니 평소 시동생과 연락도 자주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도 재테크 관련해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이다 보니 당연히 시동생 입장에선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상황에 집으로 와보니 자기 엄마와 형이 큰 투자자를 붙잡고 그러고 있으니 시동생도 무척 깜짝 놀랐었어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시동생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남편은 술에 취해 어버버한 상태에서 오히려 시동생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너 지금 그렇다 해서 날 밀친 거야? 내 형인데! 형, 지금 나한테 손대는 거 후회 안 하겠어? 여태 내가 대주던 돈도 다 필요 없다는 거지?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시어머니가 남편을 말리더라고요. 둘 다 할 말은 많은 것 같은데 입을 꾹 다무는 분위기였어요. 시동생은 작은 방에 널브러져 있던 약통을 가지고 절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선 문도 걸어 닫았는데 작은 방에선 그리 쉽게 열리던 문이 여기선 정말 굳게 닫힌 게 딱 느껴졌어요. 그때 알게 되었죠. 그 작은 방에 날 몰아넣었던 건 잠금 장치가 약했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악마 같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니까 갑자기 눈물이 확 터지는 거예요. 정말 두통이 심하게 올 정도로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는 걸 기다려준 시동생과 전 남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이거 누가 그런 거예요? 형이 그런 거예요? 꽤 오래전부터 이랬었어요. 주변 사람이 걱정할까 봐 이야기 못한 것도 있고 심지어 도련님은 미국에 계신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도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어떻게든 도와드렸을 텐데 형수님이 저한테 아니 저희 집에 어떤 존재인데요. 늘 이렇게 맞아오셨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욕만 했었어요. 술 먹고 온 날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저와 도련님 사이를 의심하면서 상태가 더 심해졌었어요. 저하고 형수님 사이를요? 아니 그냥 재테크 이야기 좀 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평소에도 그런 이야기 자주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분 상해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조금씩 밀치다가 결국엔 넘어뜨리고 마침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가 그 전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전에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던 남편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그만.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가 이렇게 털어놓으며 우는데 시동생이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듣게 된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형이 그런 난폭한 편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마 유전이나 다름없거든요. 형이 저러는 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단 건 원래는 제가 형수님 같은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형한테라기보단 엄마한테 많이 맞았었어요. 형은 제가 맞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는 날이 많았었고요. 제가 괜히 미국으로 가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엄마는 간간히 저에게 손을 대곤 하셨거든요. 아마 형수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늘 그러셨듯이 안 보이는 곳에 손을 대셔가지고. 아니, 도련님은 성인이 되고도 한참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그런 취급을.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사니까 버릇이 됐나 봐요. 원래 가스라이팅이 무섭다 하잖아요. 저도 그렇다 보니.
그리고 맞서 싸우면 우리 가족이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도련님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사실 저 가자마자 이렇게 형수님한테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냥 그 사태가 끝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다음 타자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잘못인 것 같아요, 형수님. 아니에요. 도련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사실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땐 시동생이 좀 밉기도 했어요. 미리 말해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사실이었거든요. 사실 형이 이전에 파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왜 했는지 안 물어보셨어요? 그때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하던데 아니었나요? 정확히는 형이 그 여자한테도 주먹을 휘둘렀었거든요. 그 여자분은 그 일이 있자마자 바로 파혼한 거였어요. 아니, 왜 이걸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이전에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싶어 시동생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시동생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사업자 떠나게 되며 종종 한국으로 오는 날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요. 아휴, 네 형은 승질 좀 죽일 것이지. 이러다 또 이혼할 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라니? 또 성격이 안 맞대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그 전에 그 여자는 네 형의 주먹을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잖니. 너 기억 안 나? 난 생전 처음 듣는 소린데. 그러면 형이 때려서 그 여성분이랑 끝났던 거였어요? 넌 몰랐었나? 아무튼 입단속 잘해. 괜히 네 형수기에 들어가게 하지 말고.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초치지 말거라. 시동생 입장에서는 말 맞다나 잘 지내고 있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순 없었다 해요. 결혼도 하니 꽤 된 상태에서 쫄래쫄래 가가지고 이전에 파혼을 한 이유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다네요. 무엇보다 시모 말대로 잘 지내는 중인데 초치는 역할을 하게 될까 싶어 나중에 그런 낌새가 보이거든 바로 말하려고 했었다 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미국으로 가야만 했으며 거기서도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이 같은 문제는 신경 쓰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만큼 시동생이 얼마나 미안해하던지 눈물을 보이길래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해주게 되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남편과 시어머니도 바깥에서 서로 뭐라뭐라 대화를 주고받았었거든요. 그러다 초인종 소리가 한번 울리더니 잠잠해지는가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남편이 방문을 열라고 하면서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야, 니네 둘 문 안 열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고 보니까 시동생이 이 상황을 보며 안방에 들어왔을 때 이미 112에 신고를 한 상태였어요. 몰랐는데 요즘에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신고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의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졌나 봐요. 신기한 마음 반, 이제 정말 저 인간이랑 끝을 보는구나 하는 마음 반이었네요. 바깥에 경찰이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어 방문을 열어봤는데요. 정말 저와 시동생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남편이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저희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경찰이 오히려 말릴 정도였답니다. 지금 니네 둘이 짜고 이러는 것 같은데 무사할 것 같아? 이러시면 이 일만 더 커져요. 가만히 계세요.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이러는데 말이 됩니까? 폭력으로 신고받고 왔는데 어떤 분이 신고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제 형이 저희 형수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혼자 부딪히고 넘어져서 그러는지 어떻게 알아? 이 상황에도 남편은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마음을 바로잡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죠. 그래서 바로 비장의 카드를 꺼내게 되었어요. 남편이 경찰을 본다면 그래도 나름 양심의 가책을 느껴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갈수록 더 심해지는 모습에 저도 참을 필요가 없어졌다 느꼈습니다. 내가 가만히 맞고만 있을 줄 알았어? 이분 체포하셔야 할 거예요.
여태까지 저한테 손 휘둘렀던 거, 욕설을 퍼부었던 거, 싹 다 증거 사진이랑 음성으로 남겨놨거든요. 이전에 받았던 진단서까지 제가 다 사진으로 찍어놨으니까 증거 이거면 충분하죠? 솔직히 말하는 동안에도 무척 무서웠었어요. 이게 안 먹히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경찰분이 제가 드린 증거 자료를 조금 살피시더니 바로 인상을 찌푸리시며 남편에게 화를 내주더군요. 이거 다 전부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남편분은 같이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네요. 아니, 제가 술 좀 취해서 잘못 휘두른 게 와이프한테 닿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만 소리 질렀습니까? 같이 한 건데. 같이요? 아내분은 남편분에게 욕설을 하지는 않으시는데요. 게다가 폭력을 휘두른 흔적도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실수로 그런 거라니까요. 술에 취했다 해서 주폭을 휘두르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피해자가 신고를 했으니 조사를 받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수갑을 차고 경찰의 손에 연행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더군요. 보기 민망할 정도로 편을 들어서 저도 모르게 외면할 정도였어요. 경찰 양반, 지금 우리 아들을 데리고 어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알고 제대로 듣지도 않았으면서 전혀 말만 듣고 지금 우리 아들을 끌고 가는 거야? 우리 아들 빨간 줄이라도 그이면 억울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경찰의 팔을 잡아 뜯는 거예요. 데려가면 안 된다면서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뿌리치기가 좀 그랬는지 한참을 난감해하며 실갱이를 했었는데요. 그 사이를 시동생이 나서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두 팔로 결박을 하면서 따라 나가지 말라면서 엄포를 놓았어요. 엄마, 더 이상 형 감싸지 마세요. 지금까지 참아온 형수를 앞에 두고 이러는 게 맞아요? 형이 경찰에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이 지금 짜고 치면 내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술을 썼지? 니들이 제정신이야?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게? 형수님도 사돈 가족의 소중한 딸이에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몰라, 난 모르겠고. 니네 때문이니까 내 아들 데려와. 아이고, 내 아들. 그러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시동생은 질렸다는 듯이 그 자리를 떴고 전 경찰 신고를 했을 때 같이 왔던 여경에 의해 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선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서둘러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답니다. 제 모습과 자초지종을 들은 부모님은 정말 크게 속상해하셨어요. 결혼 초에 그 자식의 손벌은 나쁠 때 그냥 널 데리고 왔어야 하는데 그 자식이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는 말에 그냥 두고 왔다고 하시면서 엉엉 우시는데 저도 진작 빠져나올 걸 싶은 생각이 크게 들었답니다. 솔직히 여기서 끝내기는 저도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여태까지 받았던 서름을 그냥 넘기기에는 아쉬울 판이었죠. 그래서 복수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가 시동생한테 투자한 걸 들먹이면서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먼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원래 저와 시동생이 사업적으로 아이디어가 잘 맞는 면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시동생이 자기 사업 아이디어가 좋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에 가서 분식집을 차리는 거였거든요. K-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지금 그 아이돌들이 어렸을 때 먹었던 분식 음식이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끄는 중이라 하는데요. 문제는 이를 맛깔나게 살릴 수 있는 레시피가 아직 그 나라에는 없다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대로 레시피를 배운 다음 미국에 가서 차릴 예정이었다 했는데요. 제가 딱 듣자마자 이것 꽤 잘 될 수가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아직 한인이 많이 정착하지 않은 곳이라 하면 더욱 대박이 날 수밖에 없겠다 싶었는데요. 난 진짜 이 생각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요. 그렇게 나의 투자를 통해 어렵지 않게 시작하게 된 미국에서의 분식집 사업이 아니나 다를까 대박이 나게 되었어요. 사실 사업 시작할 때 들었던 비용의 거진 80% 정도가 내가 투자한 금액이었거든요. 이처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꾸준하게 투자금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에 있으면서 대박 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틈틈이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잘 됐느냐 한다면
이민 간 지 1년 만에 벌써 분점만 3곳을 더 낸 상태인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집에 밀려있던 빚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매출을 통해 일사천리로 갚아나가게 되었다 해요. 덕분에 시어머니도 여태 그거 갚느라 아득바득 사셨던 게 눈에 띄게 나아질 수 있었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동생 입장에선 제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겠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형과 엄마가 형수님을 괴롭히는 걸 보며 자기도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몽땅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드렸다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안 돼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난 네가 걱정이 돼서 전화한 거다. 너 다친 데는 괜찮니? 약은 다 발랐어? 지금은 어디에서 지냈니? 내가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 걱정이요? 남편이 경찰서 가는 그 순간까지도 저한테 소리 지르셨던 분이 무슨 걱정이 되세요? 네가 나한테 이러는 것도 다 이해한다. 네가 아들이 없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 상황에 눈이 안 돌아가는 어미가 어디 있겠니? 나도 지금은 정신 차렸다. 응?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고요. 신고 취소할 일도 없으니까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래. 얼마나 화가 나겠니. 신고 취소하지 말고 아주 본때를 보여주어라. 내가 못 가르친 탓이지. 안 그래도 둘째한테 들었다. 네가 사업자금을 많이 대줬다며? 네 덕분에 우리 집이 산 거 아니겠니? 네가 복덩이다. 내가 예전에도 그랬잖니. 너 기억하지? 안 그래도 그 투자금 다 회수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그 집 일은 그 집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더 이상 이혼하는 마당에 왜 도와줘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말이냐? 내가 기철이는 다시 잘 가르칠 테니 제발 그러지 말아다오. 갑자기 손가락만 빨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잘 생각해봐라. 나도 이제 다 늙어서 더 일할 수도 없어. 알잖니? 그게 이제 와서 저랑 무슨 상관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 이혼은 할 수 있다지만 투자금은 빼면 우리 둘째는 어찌 사니? 둘째가 너랑 아주 친하던데 아주 친구끼리 돕고 산다 생각하면 어떨까? 이전에는 도련님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그렇게 저를 면박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더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은 엮이고 싶지가 않네요. 됐고 그 집 일은 이제 그 집에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러고 뚝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된 거 아예 변호사까지 선임해 뿌리 끝까지 탈탈 털고 이혼하자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물론 투자금을 빼지는 않을 거지만 결혼 생활은 저의 승리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었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원래 이런 거 관련해 잘 봐주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완벽하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다 하거든요. 시동생이 아는 지인 중에 괜찮은 분이 있다 하시며 선임비까지 싹 다 내주었기에 편하게 소송 진행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때 이후로 시간이 많이 안 지나셨죠? 정신 없으신 건 알겠지만 일단 지금 다치신 걸 빌미로 서둘러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입원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안 되면 최대한 진단서 길게 끊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만 제가 더 유리한가요? 확실한 유책 사유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진단서 꼭 받아오셔야만 하고요. 난폭성이 드러났던 메시지와 이전에도 맞으셨던 사진 등도 다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처럼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도와주신 덕분에 승소까지는 따놓은 당상이다 싶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건지 소송 재판에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저 여자가 저 몰래 자산을 불려놓았는데 그것도 반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제 돈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가 네 번 돈으로 내 동생 사업 도와줬다며. 그 돈도 다 내가 번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난 모르는 일이야. 부부는 공동재산인 거 몰라? 그 돈 5대5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하지.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여태까지 제가 번 돈을 남편이랑 나누어서야 되겠어요? 애진작에 전부 다 명의를 넘겨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땡전 한 푼 없었답니다. 게다가 시동생한테 들어갔다는 돈 역시 남편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결국 남편은 이혼하면서 10원 한 장도 저에게서 가져가지 못했었어요. 이렇게 저는 남편의 주폭 사건을 토대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처벌까지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었죠.
처음엔 남편이 자꾸 저에게서 재산을 받아가야 한다길래 정말 넘겨줘야 하는 건가 싶었는데 변호사님이 걱정하지 말라 하시더군요. 어차피 주폭을 휘두른 건 저쪽이기 때문에 유책 사유가 저쪽에 있어요. 의뢰자님이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든든하게 말씀해 주시더니 정말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자료를 받아야 하며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돈 뱉어야 한다 큰 소리를 치더니 오히려 자기가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꼬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이후에 전 남편의 생활은 더더욱 가관이었어요. 위자료와 피해 보상 때문에 결국 하던 일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주변에는 큰 소리 떵떵 치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부였다 보니 같은 지역 부부들과 친했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니, 기철 씨 미국에 간다 하던데? 자기 동생이 거기에서 일한다면서 거기 가서 큰 돈 벌어온다고. 아예 가신다는 이야기도 있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 같던데. 설마 그럴 리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동생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전 남편의 허세였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형수님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형을 받아줄 수 있겠어요. 저도 양심이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형수님. 아무래도 제 입김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역시 한국에 남아버리게 되었다 하는데요. 전 남편이 되어버린 그 인간은 나이도 많고 늙었다 보니 취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해요. 결국 미국에 가 있는 동생 대신 자기가 다시 시댁에 들어와 자기 엄마를 모시게 되었다 하네요. 근데 그 사이 진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뭔지 아세요? 그렇게 모자가 지지고 볶고 하더니 생활고 때문에 전시모가 찌라시라도 돌리겠다 밤에 돌아다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생을 마감했다네요. 시동생한테 듣곤 깜짝 놀랐었어요. 하지만 전시모가 나에게 했던 짓이 있어 슬프진 않더라고요. 저한테 했던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버텼는지, 얼마나 내 마음이 짓밟혔는지. 그런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눈물이라도 흘려야 하나? 솔직히 그럴 감정이 들지는 않았네요. 그냥 놀라기만 했었는데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인간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 순간 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 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거라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내 감정을 갉아먹을 필요도 없고 그 지방과 얽히느라 내 삶을 소비할 필요도 없다는 거려. 그게 오히려 절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전 제가 시동생한테 투자했던 돈이 넉넉했다 보니 그 돈으로 아예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부터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한 자영업 컨설팅 같은 걸 좀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직업까지 갖게 될 수 있었죠. 더 이상 자신을 학대하는 환경에 머물지 말자. 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자 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답니다. 지금 제가 인생에서 느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전 남편은 고쳤을 수 있을 거란 착각에 빠져 사는 대신 나를 위한 시간을 써보기로 다짐했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황승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사실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나마 대면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글로써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라도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왕 용기를 낸 것이니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솔직하게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첫인사를 하고 나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성향이
원래 타고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탓에 그랬던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유복한 집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누릴 만큼 누리며 자랐거든요. 일반적인 다른 집들과 다른 조금은 특별한 저희 집만의 상황이 있었다면 저희 집 대장이 저희 엄마였다는 거예요. 엄마는 유능한 사업가로 성공을 이뤄내신 분이었고 반면 아버지는 늘 버려놓은 사업이 망해 엄마한테 혼나다가 결국 전업주부로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전 엄마가 아닌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고 엄마한테 꼼짝 못하고 설설 기는 아버지와 같은 입장으로 아버지에게 동기화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의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성향은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저녁 식탁인 것 같아요. 저희 집 식탁에는 엄마가 이탈리아 출장을 다녀오시며 사온 근사한 샹들리에가 있었고 엄마는 늘 반듯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고 앞치마를 두른 아버지는 분주하게 음식들을 차려내고 계셨죠. 여보, 오늘 중요한 계약건이 있다고 했던 건 잘 된 거야? 그럼 마무리 잘해서 도장 쾅 찍었지. 내가 제안한 조건대로 말이야. 이래서 협상이라는 건 기싸움이 중요한 거지. 고생했네. 축하해. 당신이 잘 해낼 거라 생각해서 좀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그래? 어디? 그래. 뭐 먹을만하네. 수고했어. 근데 국이 좀 짜다. 특별 메뉴 만든다고 정신 없었나 봐? 진짜? 미안해. 당신 짠 거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정신이 좀 없긴 했나 봐. 다음엔 더 신경 쓸게. 아빠, 내 입에는 국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입에서 맛있게 느껴져도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는 게 좋은 거야. 짠 음식은 몸에 안 좋잖니. 그래도 우리 아들 입에는 맛있게 느껴진다니 다행이네. 아, 당신은 그런 태도가 문제야. 매사 그런 식이니까 되는 일이 있나. 대충 맞춰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그렇게 실패를 하고도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늘 엄마가 대화를 주도하고 아버지는 엄마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엄마한테 혼나면서 대화가 끝나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의 일상적인 풍경이 그랬던 거죠. 엄마한테 늘 혼나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엄마한테 칭찬받는 아들이고 싶었는데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마음처럼 되질 않더라고요. 성적도 그저 그랬고 반장 한번 못 해봤으니까요. 승우가 너도 이제 4학년인데 고학년이 됐으니까 반장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남들 앞에 나서는 걸 해보면 어때? 넌 반장 안 하고 싶어? 반장? 에이, 그런 건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걸 아주 잘하거나 그래서 애들한테 인기 많은 애들이 되는 거지 뭐.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애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 있는 운동이 축구 아니야? 엄마가 축구 교실에도 보내주고 또 너희 학교 애들 많이 다니는 수영장에도 오래 다니고 그랬잖아. 그런데 가서 배운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난 별로 인기가 없어요. 애들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자신감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너부터가 너 자신한테 그렇게 자신이 없는데 누가 널 리더로 봐주겠어. 일단 너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야지. 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해봐. 여보, 너무 몰아세우지 마. 아직 어리잖아. 나도 그런 게 잘 안 됐는데 어린애가 마음 먹는다고 그게 되겠어? 이거 보라고. 당신 또 이러지? 그러니까 당신이 늘 실패했던 거야.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 사실 엄마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 집 정도 능력이 되는 집에서 그런 지원을 받고 자랐으니 저는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무언가를 앞장서서 하고 싶어 할 줄도 알고 그래야 할 텐데 그렇지를 않았던 거예요. 엄마는 제가 아버지를 닮아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실망하셨어요. 엄마가 저를 구박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은 없지만 제가 늘 엄마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학년이 높아지면서도 저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엄마가 엄선한 명문대 다니는 과외 선생님들에게 꾸준히 과외도 받았지만 저는 명문대 언저리에 있는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 성적이 늘 그랬으니 딱 중위권 대학에 들어갔죠.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평소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건강한 편이셨던 아버지셨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와 보낸 시간이 길었던 저였기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이 꽤 컸어요. 한창 들떠 있어야 할 대학교 1학년 시절을 전 그렇게 아버지를 추억하며 차분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입대를 했고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엄마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남자친구가 생겼던 거죠. 엄마는 제가 군대 전역하던 해에 재혼하셨습니다. 엄마와 재혼한 새아버지는 엄마 회사 임원이었던 분으로 엄마보다 무려 10살 연하였어요. 엄마는 이미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난 후에도 엄청난 워커홀릭이셨고 집에서도 일을 하실 때가 많았기 때문에 회사 직원분들, 특히 임원분들이 종종 저희 집에도 오시곤 하셨는데 그런 분들 중 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뵈어 익숙하고 친근하게 여기던 분이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안 됐다 싶기는 했지만 엄마가 엄마의 행복을 찾아가는 걸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엄마의 재혼과는 무관하게 저는 복학해서 또 저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럭저럭 입학한 대학에서 그냥저냥 보냈던 대학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남학생들의 경우 1학년 때 실컷 놀다가 복학하고 나면 그때부터 학점 관리하고 취직해야 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신 차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딱히 그렇지도 않았으니 고만고만한 성적을 들고 결국 엄마 회사에 입사했던 겁니다. 명색의 사주 아들이었지만 저를 왕자님 보듯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좀 그러기도 했지만 곧 제가 너무나 평범한, 아니 좀 뒤처지는 사원이라는 걸 다들 알게 됐고 엄마도 저를 후계자 아들 대우는커녕 더욱 신랄하고 혹독하게 평가했으니 직원들도 절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뭐 새삼스럽지도 않았고 서운할 것도 없었어요. 제 능력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저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자신감이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감도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속 부서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급기야 민폐까지 끼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런 상황들을 모르실 리 없는 엄마도 크게 실망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단의 조치로 저를 다른 부서로 옮기셨는데 그 부서는 회사 전체에서 제일 독한 여자로 소문난 팀장이 있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 팀장은 입사 초기부터 공도 많이 세우며 승승장구해 팀장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한 케이스였는데 살벌하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기에 긴장도 많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너 내일부터 유 팀장 부서로 출근이지? 네가 회사 들어온 지 몇 년이나 지나고 대리 직함을 달고 있긴 하지만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 네, 엄마. 그런데 그 유 팀장이라는 분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들 난리더라고요. 그럼 지금 내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직원이야. 최연소 임원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최연소 여자 임원이라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아직 우리 회사에 여자 임원이 한 명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기대가 커. 그렇다고 여자라는 이유로 특혜를 준다는 건 아니야. 유 팀장 능력은 너희 아버지가 제일 잘 알지. 같은 부서 직속 상사였던 적이 있었거든. 그럼 유 팀장은 떡잎부터 남달랐던 친구야. 입사할 때부터 다들 물건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그런 직원을 데리고 있었다는 게 나한테도 큰 도움이 됐지. 그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군요. 엄청 깐깐하고 지독하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됐는데 열심히 배울게요. 나도 유 팀장 악명 높다는 건 알아. 그게 다 능력도 없이 잘 나가는 사람 식이나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만들어낸 말이지. 유 팀장이 분명하고 강단 있는 사람이긴 해도 이유도 없이 까탈을 부리는 사람은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넌 유 팀장이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니? 소문이 어떻든 엄마가 하신 말씀도 있었으니 새로 옮긴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보겠노라 다짐도 했었습니다.
저를 잘 가르치려는 엄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그랬죠.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부서를 옮기고 첫 출근을 하는 날은 아무래도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실 공기도 무척이나 무거운 것 같았고 다들 아침부터 숨죽인 듯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였으니 저절로 긴장이 되는 것 같았어요. 김 과장, 방금 보낸 메일 말이야. 발표 자료 수정해서 보낸 건 맞아? 중간에 숫자 분석이 잘못 들어갔던데? 작은 표 하나라고 쉽게 보지 말라니까. 디테일이 부족하면 안 돼. 그게 생명이라고. 네, 과장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부서 첫 출근이죠? 황승욱 대리인가?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 아니, 엊그제 전역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부서는 과장도 실수하면 가차없이 지적받아요. 직책보단 능력과 성과가 중요하죠. 그건 나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같이 일하면서 알아가면 돼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거고 결과를 보여줘야 할 거예요. 유 팀장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정말 헷갈리는 거였어요. 친절한 듯 하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엄포를 놓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저의 회사 생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걱정과 기대가 엎치락 뒤치락 뒤섞이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출근 첫날부터 마주친 풍경. 그러니까 과장도 신입사원처럼 신랄한 평가를 받는 걸 보고서는 살벌하다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죠. 이후로 그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일들은 하루에 수차례 겪는 일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적응이 쉽지는 않았어요. 과장식이나 되는 사람이 신입사원들도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가루가 되게 까이고 냉정한 평가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게 흔한 건 아니니까요. 보통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예의를 차려준다거나 다른 직원이 없는 곳에서 따로 언지를 주거나 그러잖아요. 실수를 하는 날이면 저도 그런 불호령을 맞게 되는 것이니 실수 없이 잘하자고 다짐을 했지만 그게 어디 다짐만으로 되는 일인가요? 일주일도 되지 않아 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배정받은 업무였고 이미 같은 실수를 2번이나 한 상태에서 더 큰 실수를 저지른 상황이라 유 팀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저는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그날 유 팀장이 제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옮기지 않을게요.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기도 하지만 사실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그저 30 넘은 제가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혹독했다는 기억만 확실하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제게 야단을 친 유 팀장은 저를 다시 회의실로 따로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할 소리 다 했으면서 또 따로 부른다고 하니 대체 둘만 있는 곳에선 얼마나 심한 말을 할지. 유 팀장이 절 부른다는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어요. 황 대리, 솔직히 기대 이하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기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잘하려다 보니 긴장이 돼서 더. 죄송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여기선 내일이 실전인데다 우린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대해서 서운했어요? 나는 황대리 잠재력을 믿기 때문에 그걸 빨리 끌어올리는 걸 보고 싶어요. 내가 조바심을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황대리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팀장님. 왜 그렇게 놀라요? 내가 의외의 말을 한 건가요? 전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낙하산이라는 굴레는 황대리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황대리가 내 자리라도 꿰차고 들어왔으면 모를까. 아, 네. 그건 뭐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황대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필요한 만큼의 긴장감만 갖고 나머지는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벌벌 떨며 들어간 유 팀장과의 독대 자리는 의외의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저는 짧은 면담을 통해 엄청난 자신감과 더불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은 묘한 기분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유 팀장이 누군가에게 호된 질타를 하고 나면 꼭 그런 식으로 따로 불러 개별 면담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지적을 받아야 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혹독하게 다뤄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크게 새겨질 수 있게 하는 반면 다른 팀원들에게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2배, 3배의 효과를 주고 해당 직원을 따로 불러 남몰래 챙기는 것이 유 팀장의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직접 겪어보니 엄마 말씀처럼 유 팀장은 악명에 비해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면이 있긴 하지만 효율적인 진행과 성과를 위한 것이라고 충분히 납득할 만했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처럼 출세에 목매며 팀원들 갈아서 승진하려는 독종이 아니라 진짜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누구보다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팀원들을 아낀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잘하고 배울 점이 많은 것 하나는 일단 확실했어요. 유 팀장은 저보다 5살 연상으로 제가 32에 그 부서에 갔으니 당시에 40도 안 된 나이였는데 노처녀 히스테리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던 거죠. 가까이에서 본 유 팀장은 노처녀도 아니고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할 정도도 아닌데 제가 다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노력하는 걸 알아봐주는 게 고맙기도 했고 저는 여러모로 그 팀장이 좋았어요. 한 번은 제가 보고자료 만드느라 새벽까지 작업하고 회사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팀장이 자기 외투를 덮어준 거예요. 제가 깬 시간도 아직 한참 이른 시간이었는데 대체 출근을 얼마나 일찍 하는 건지 놀랍기도 했고 자기 외투를 덮어줬다는 게 묘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밤새 연구를 한 지편전 학자들에게 골룡포를 덮어줬다던가요? 그걸 굉장한 영광으로 느꼈다던데 제가 느낀 감동이 그 비슷한 기분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유 팀장은 얼떨떨해하는 제게 사우나라도 가서 좀 쉬다 오라면서 오전에 외근 나간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말까지 해줬어요. 진짜 눈물나게 고맙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유 팀장에게 내적 친밀감이 급상승해서 괜히 친한 척하다가 혼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유 팀장이 무서운 상사가 아닌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 감정에 너무 놀라서 저 스스로도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긴 했죠. 그런데 감정이라는 게 참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거더라고요. 아무리 외면하고 덮어두려 해도 한 번 생긴 감정은 이미 제 손을 떠나 자꾸만 커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회식 자리를 갖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 신경은 온통 유 팀장에게 가 있었죠.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고 다들 술도 얼큰하게 마셨을 즈음 유 팀장이 살짝 자리를 비우길래 제가 조용히 뒤따라 나가봤어요. 유 팀장은 식당 밖에서 담배를 꺼내 들고 있더라고요. 팀장님, 저도 담배 한 대 주시겠습니까? 황대리 담배 안 피지 않아요? 아주 가끔 피울 때도 있습니다. 팀장님과 한 대 태울 수 있다면 영광이죠. 담배는 줄 수 있고 불도 줄 수 있지만 같이 피울 수는 없을 거예요. 나 사실 담배 안 피우거든요. 네? 아니, 근데 왜 항상 담배를 들고 나가세요? 그냥 이런 시간이 좋아요. 이런 자리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좋잖아요. 아무도 황대리처럼 나한테 담배 한 대 달라고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아, 제가 건방지게 군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기분 나쁘지 않고 뭐 그렇게 방해를 받는다는 느낌도 아니어서 괜찮아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고 보니 유 팀장이 들고 있는 담배의 필터 부분이 하얗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유 팀장에게도 이런 면이 있나 보다 싶으니 유 팀장에 대한 제 마음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미리 준비한 말도 없이 갑작스러운 고백을 해버렸던 겁니다. 술 기운이 올랐던 건 절대 아닌데 제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오글거리는 말들을 잔뜩 한 것 같기도 해요.
하여간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 얘기는 이쯤에서 넘어갈게요. 고백을 한 후 어떻게 됐는지는 말씀을 드려야겠죠? 대차게 뺨이라도 한 대 맞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도 했던 것 같은데 그날 그 자리에서는 술 기운에 겁도 없이 하는 말이라고 가볍게 생각을 한 건지 별 상대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 술 기운에 가볍게 한 말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었잖아요. 게다가 한번 그렇게 말을 뱉고 나니 자신감이 생긴 건지 끈질기게 구애를 했고 처음엔 기도 안 찬다는 반응을 보이던 유 팀장도 점차 제게 마음을 열어주게 된 거예요. 결국 유 팀장과 저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남자 여자로 만나보니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유 팀장과 저의 연애 사실을 알고 엄마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셨죠. 아마 제가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엄마에게 가장 인정받았던 일, 엄마가 저를 가장 자랑스러워한 일이 아니었을까 한답니다. 그런데 어쩐지 새아버지의 반응은 좀 애매한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새아버지는 유 팀장의 직속 상사였던 적도 있었던 만큼 누구보다 유 팀장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분이셨고 그만큼 유 팀장을 인정하는 분이시잖아요. 회사 내에서 유 팀장은 새아버지 라인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있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고 있는데 유 팀장과 그런 관계에 있는 새아버지는 유 팀장이 제게 과분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건 제게도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어쩐지 저보다 유 팀장을 더 아끼고 신뢰하는 입장에서 유 팀장 짝으로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게 기분이 좀 묘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유 팀장과 저는 그리 길지 않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까지 단숨에 달렸습니다. 저와 아내의 결혼은 한동안 회사 내에서도 핫 이슈였죠. 이런저런 말을 하기 좋은 상황이긴 하잖아요. 무능력한 걸로 유명했던 사주의 아들과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리는 독종이라는 소리까지 듣던 능력 있는 연상의 팀장의 결혼이라니. 얼마나 말을 하기 좋았겠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건 물론이고 제 앞에서도 저를 생각하고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은근히 그런 저를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기도 했어요. 야, 황대리, 정말 대단해. 어떻게 유 팀장 같은 분을 아내로 맞이한 거야, 어? 유 팀장이 보통 사람이야? 맞아요. 황대리가 정말 복 터진 거지. 꿈 같은 일이네 정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인연이 그렇게 닿은 것 같아요. 제 와이프이긴 하지만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배울 게 많긴 하겠지. 유 팀장이 보통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이냐고. 근데 황대리, 솔직하게 말해봐. 가끔은 좀 부담스럽지 않아? 와이프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면 남자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잖아. 위축되는 것 같고 작아지고 말이야. 에이, 이젠 상사가 아니라 아내인 거려.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좀 말해봐.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좀 그렇긴 하지. 밖에서는 아내 덕에 체며 살고 집에서는 집에서는 좀 다른가? 야야, 뭘 그렇게 물어보니? 하여간 황대리가 대단한 거야. 다들 어떤 사람이 유 팀장이랑 결혼할지 궁금해했잖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유 팀장이 사주 아들이라는 조건에 혹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대단한 능력을 황대리가 갖고 있나 보죠. 정말 대단해. 사람들은 저를 두고 온달 콤플렉스 운운하며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무척이나 만족했고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40 전에 아들, 딸, 남매도 낳았고 그렇게 저희는 완벽한 가족으로 잘 지냈습니다. 물론 잘난 아내 덕분에 제가 더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들이 많이 없었지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회사에서 인정받는 능력자였고 저는 아내의 팀원이자 부하 직원으로서 그런 아내를 서포트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팀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아내에게 찬사가 쏟아지면 아내는 늘 그랬듯이 저를 포함한 팀원들에게 공을 돌리곤 했어요. 아내는 원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괜히 절 챙기려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게 불편할 때도 있긴 했죠. 아내가 너무 완벽한 사람이니 아내가 저보다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 그늘에서 아내 덕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건 좀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 아내에게 그런 제 감정을 털어놓으며 시무룩하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온달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온달이면 자기는 평강공주겠네 하더니 평강공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냐? 온달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는지 아느냐?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온달과 평강공주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하더라고요. 평강공주는 온달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먼저 알아본 사람이고 온달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끝까지 믿어주고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제가 자랑스럽다고 우리가 서로 믿고 존중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말해줬어요. 아내는 어쩜 그렇게 말도 설득력 있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아내의 말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평강공주와 온달에 대해 찾아봤지 뭐예요. 사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고 단편적인 설정에 대해서만 익히 알고 있지 제대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온달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는지 생각해보니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듣고 온달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찾아보면서 한 번 더 감동했던 것 같아요. 아내의 깊은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렇게 현명하고 완벽한 아내와 함께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게 찾아온 불행은 엄마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였어요. 엄마가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무리 병원에서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해도 대장암이라는 것 자체가 예후가 그리 좋지 않은 무서운 병인데다 엄마 역시 심적으로 많이 흔들리셨거든요. 저희 집 대장이었던 엄마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꼿꼿하고 대단한 모습이셨는데 그런 엄마도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셨으니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았어요. 엄마의 그런 모습은 제게도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한마디는 곧 법이었고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모든 최종적인 결단은 엄마가 내리는 거였어요. 물론 엄마도 연세가 있으셨으니 암 진단을 받기 전에도 새아버지가 실질적인 경영을 맡아 하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최고 결정권자는 엄마였고 엄마의 영향력은 새아버지의 그것에 비할 것이 아니었으니 엄마는 여전히 회사와 집안을 호령하던 큰 존재였던 겁니다. 엄마로서도 회사의 주인으로서도 엄마의 카리스마 앞에서는 누구도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마는 강한 존재였고 저는 그런 엄마를 항상 존경하고 의지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엄마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강철처럼 단단했던 엄마가 한 줌 바람에도 휘청일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갑작스러운 발병은 엄마의 몸보다 마음을 더 빨리 쇠약하게 만들어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았죠. 엄마는 더 이상 저희 집의 대장이 아니었어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치고 극도로 쇠약해진 엄마는 지쳐버린 장군처럼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심한 상실감에 휩싸였어요. 결혼을 하고 제 가정을 꾸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엄마의 강인함은 언제나 저의 부족함을 가려주는 방패로 든든하게 절 지켜주는 버팀목이었다는 걸 그때 새삼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엄마의 빈자리는 회사에서도 크기만 했지만 새아버지와 아내가 2배, 3배 뛰어다니며 가까스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새아버지의 신임이 두터웠던 아내였으니 회사 최고 권력이자 우두머리가 된 두 사람이 함께 출장을 가는 일도 잦았어요. 그런 상황을 두고 회사 선배가 제게 걱정되지 않냐고 물었을 때 처음에 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됐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걱정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친구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만. 이걸 내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하는 건지 참.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알아듣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도 뭐라고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미 회사에서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네 새아버지와 부인이 심상치 않은 관계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 네? 정말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요.
남의 말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죠? 무슨 그런 미친 소리가 다 있냐고요. 흥분하지 말고 들어. 이런 소문이 돈 게 비단 최근만은 아니야. 예전에도 이런 말들이 있긴 했는데 사장님이 편찮으시면서 두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늘 같이 다니니까 그런 말들이 이제 아주 대놓고 나오는 거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탓할 것만도 아니야. 그게 말이나 됩니까? 두 사람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예요. 이게 대체 무슨... 전 정말 귀를 씻고 싶습니다.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지 말고 좀 잘 지켜봐. 두 사람은 시부 며느리 사이라고는 해도 자네한테는 새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또 친부라고 해도 이런 일이 아예 없는 일도 아니잖아.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도 저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어떤 식으로도 전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제 아내는 제가 알아요. 그렇게 단정 지을 건 아니지. 자네 새아버지가 곧 환갑이라고는 해도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한 사람이냐고. 얼핏 보면 나보다도 젊어 보이고 솔직히 남자로서 매력도 있는 사람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황당한 소리로 제 아내와 새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다뇨. 앞으로 그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전해주세요. 고소당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라고 말입니다. 믿을 수 없이 황당하면서도 말할 수 없이 불쾌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미친 사람처럼 펄쩍 뛰며 큰 소리를 쳤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상 제 머릿속에서 그것을 몰아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은 온통 그런 상상으로 가득해진 것 같았고 제 마음도 심하게 요동치는 것 같았죠.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설마 하는 생각들이 틈을 비집고 자꾸만 새어나오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정말이지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머리가 복잡하니 회사 일도 손에 잘 안 잡혀서 늦도록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새벽에나 퇴근을 한 날이었어요. 사무실에서 맥주를 한 캔 마신 게 걸려서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마포대교를 건너던 중 아내 차를 발견한 겁니다. 아내 차 번호가 눈에 띄는 번호여서 어디서나 잘 보이는 편이긴 한데 지방 출장 간다던 아내 차가 왜 그 새벽에 마포대교 위에 있는지 놀랐어요. 날도 어둡고 차에 누가 타고 있는 것인지 아내 혼자인지 동승자가 있는 것인지도 잘 보이지 않았고 아내에게 전화를 하려 전화기를 들었다가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에 다급해진 마음으로 택시 기사에게 아내 차를 따라가 달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 차는 IC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를 달렸고 요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끝까지 따라가 달라고 하고 무려 4시간을 달렸어요. 도착한 곳은 듣도 보도 못한 허름한 폐건물이었는데 헐리기 직전인 것 같은 그곳에서 그래도 뭘 하긴 하는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군요. 차에서 내린 아내에게 동승자는 없었고 거침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도 이내 아내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곳은 제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생지옥 그 자체였어요. 들어선 순간 악취가 진동했고 사람들의 신음소리나 비명소리 같은 것들이 들리기도 했죠.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환자들로 득실거리는 그곳은 의료시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수용소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풍경이었습니다. 전쟁통에 차려진 야전의 병동 같기도 한 그런 곳에 대체 아내는 무슨 일 때문에 간 것일까요? 아내가 뭘 하려는 것인지 지켜볼 것도 없이 저는 당장 아내 앞에 나타나 대체 이런 곳에서 뭘 하는 거냐고 다그치듯 물었는데 아내는 갑자기 나타난 절 보고 놀라긴 했으나 큰 동요도 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일단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어머니부터 찾아. 어머니? 엄마? 우리 엄마 말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왜 여기 있어? 글쎄 나한테 정보가 있어서 온 거니까 빨리 살펴보기나 해. 둘이 나눠서 돌아보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며칠 전에도 엄마를 보고 왔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는 새아버지가 알아본 최고급 요양시설에 모셔 암 치료를 버텨낼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중이셨거든요. 새아버지가 소개한 요양시설에 엄마를 모시고 저도 물론 가봤어요. 새아버지가 말한 대로 모든 면에서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곳이었고 공기 좋고 한적한 곳에 있는 것도 좋아 보였어요.
심신이 모두 쇠약해진 엄마를 위해 그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엄마도 그곳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편안해 보이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한 가지 아쉬운 건 공기 좋은 곳에 있다 보니 거리가 좀 있어서 마음처럼 자주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가서 엄마를 뵙고 있었고, 바로 며칠 전에도 그곳에서 엄마를 뵙고 왔던 저로서는 영문도 모른 채 사색이 되어 그 지옥 같은 곳을 뒤졌는데, 세상에, 아내의 말처럼 정말 저희 엄마가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엄마는 극도의 패닉 상태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가뜩이나 약해진 엄마가 그런 곳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영문도 모르고 엄마를 찾아 헤맸던 것처럼 엄마도 영문도 모른 채 그 끔찍한 곳에 보내졌을 테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지 저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엄마를 발견한 그곳은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를 수용하는 사설시설로 불법적인 운영을 하는 곳이었어요. 말이 의료시설이지 금수만도 못한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 부모 갖다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곳 같았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엄마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당신은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그러는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얘기부터 해봐. 난 우연히 마포대교에서 당신 차를 봤거든. 어쩐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따라온 거야. 그 새벽에 마포대교에 있었단 말이야? 그게 나도 요즘 머리가 복잡해서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는데 별 소득도 없었어. 그나저나 어떻게 된 거냐고.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 어머니를 이런 곳으로 빼돌린 건 아버님이야. 뭐? 무슨 소리야 그게?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확실한 거야? 당신이 섣불리 이런 말을 할 사람 아닌 거 알지만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 사실 당신한테 말 못하고 있었지만 난 꽤 오래전부터 아버님을 주시하고 있었어. 주시하다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일을 벌일 거라는 조짐이라도 있었던 거야? 그전까진 그저 내 느낌에 불과한 거였어. 그래서 당신한테도 말을 못한 거야.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자마자 바로 행동을 하더라고. 뭐? 그러니까 아니 그 인간이 우리 엄마를... 그러니까 당신은 이걸 예측하고 그 인간 뒤를 캐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래서라니? 아니야, 당신은 알 거 없어. 뭐,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랑 아버님을 두고 수군거리는 걸 말하는 거야? 당신도 알고 있었어? 알다 뿐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런 말들을 이용한 거기도 해. 그런 식으로 눈가림을 해놓고 아버님이랑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으니까. 뭐? 당신은 정말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알수록 더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런 프레임을 씌워놓고 날 보니까 아버님이 없을 때 내가 아버님 방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더라. 그래서 도청 같은 것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었어. 네, 그랬던 겁니다. 아내는 전부터 새아버지를 수상히 여기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자 바로 행동을 개시하는 걸 보고 철저하게 새아버지의 뒤를 캐기 시작한 거였어요. 도청까지 해가면서 새아버지의 계략을 알아낸 덕분에 엄마를 빼돌린 그곳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새아버지는 처음부터 엄마를 이렇게 빼돌릴 작정으로 서울에서 좀 멀어진 외딴 곳에 엄마를 모셨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아주 잘 짜인 각본이자 역겨운 계획들이었던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전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새아버지가 그런 짓까지 버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가진 것도 많으면서 아들인 제게 돌아올 몫이 아까웠던 걸까요? 아니면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싫었던 걸까요? 엄마를 배신하고 엄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커녕 아픈 엄마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인간이 무슨 짓을 더 저지르기 전에 모든 것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인간과 대면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20년 동안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 생각했는데 당신은 우리 엄마 앞에서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던 거야? 왜 이렇게 수선을 떨고 그래? 뭐요?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엄마를 더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으려고 해? 당신이 인간이야? 나도 하나 묻자. 결혼도 안 한 총각이었던 내가 10살이나 많은 과부인 네 엄마랑 결혼해서 20년 동안 살아준 건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고맙지도 않아? 뭐? 살아줘. 우리 누구도 당신에게 엄마랑 살아달라고 한 적 없어. 우리 엄마마저도 말이야. 너도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어린애 같은 모습 그대로구나. 그런 식으로 본질을 흐리려고 하지 마. 우리 엄마랑 살아줬어. 우리 엄마 옆에서 엄마가 이룬 걸 다 같이 누리면서 편하게 산 거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 엄마가 명목상 대표였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내가 다 도맡아 하고 있었던 거 너도 알잖아. 웃기지 마. 당신은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충실하게 하는 것에 불과해. 모든 결정은 엄마가 했다고. 당신은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 그게 그렇게 불안했나? 이런 짓까지 벌일 정도로? 멋대로 생각해. 나는 정당한 내 몫과 내 권리를 찾으려는 것뿐이니까. 자격도 없는 인간이 우리 엄마한테 붙어 살면서 간만 커졌군.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내가 하나하나 알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 너야말로 네 마누라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놈 아니냐. 지금 이러는 것도 네 마누라 그녀 말만 믿고 이러는 거지? 어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회사 임원들이 나를 더 신뢰하는지 그 새파란 계집애를 신뢰하는지 말이야. 말 조심해. 내 아내는 당신 같은 인간이 그 더러운 입에 함부로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조다 같은 놈. 그래, 얼마든지 붙어줄 테니까 덤벼.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고. 그 인간을 찾아갈 때만 해도 저는 그 인간에게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밝혀진 마당이니 이제라도 죄를 반성하고 엄마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하는 것으로 엄마가 당한 배신감과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제가 찾아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뻔뻔하고 악랄한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그 사악한 비웃음을 뒤로하고 나오면서 온몸이 떨렸지만 그때 전 결심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인간에게 합당한 벌을 지우는 것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말이에요. 아내가 이미 확보해 놓은 증거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은 엄마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그 상태에서 엄마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려고 한 거죠. 저와 아내는 여러 정황 증거뿐만 아니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근거들을 확보하려고 본격적으로 나섰어요. 그 인간은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전에 법적 대리권을 확보해두려고 했더라고요. 공동 계좌는 물론이고 엄마 인감을 찍은 백지 위임장도 여러 장 만들어 놓고 필요한 내용들을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회사 임원 가운데 자기 사람이라 할 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포섭해서 엄마를 종이 호랑이로 만들고 지분을 확보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한 회사 정관에 의하면 그 인간이 시도하려던 그런 방법으로는 애초에 지분 이전 같은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태에 대비해 필요한 제약 조건이 이미 잘 갖춰져 있었기에 그 인간 마음대로 될 일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법적 근거를 확보한 거죠. 또한 그 인간 금융기록과 조작한 서류들은 물론이고 회사 내부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기록이나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 인간이 장담했던 것처럼 회사에는 아내보다 그 인간을 높게 평가하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아내가 증거 확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사람들이 저희 쪽에 유리한 제보를 해줬고 소송이 진행되는 걸 지켜보면서 더 많은 직원들이 저희 편에 서서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은 물론이고 증언도 해주겠다고 나섰거든요. 그 인간은 회사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여러 가지 위법 행위들로 처벌을 받게 됐죠. 우선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강요죄, 배임죄, 횡령죄, 공갈죄 등이 적용됐고 그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쁘며 처벌이 중한 것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그 인간이 저질러 놓은 것이 더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계속할 예정인데요. 경제적 피해 규모가 커지면 가중처벌을 적용시킬 수 있으니 그 인간의 죄라는 죄는 다 밝혀내야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에요.
형사소송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곤 하지만 형사소송이 마무리된 상황이니 그 결과에 영향을 받아 민사도 곧 마무리될 것 같아요. 엄마는 저와 아내의 보살핌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암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극한의 상황이 엄마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했지만 엄마의 삶에 대한 의지를 자극하기도 한 거예요. 이제야 제가 아는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지금 암 따위 얼마든지 덤비라는 듯 치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저희 엄마는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처럼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치료 끝까지 잘 받으시면 완치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엄마한테 부족하고 모자란 아들이었던 전 엄마 간호를 하면서 엄마와의 관계도 많이 회복하고 있어요. 엄마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는 늘 큰 사람이었다고 하셨어요. 바깥일 하느라 늘 바쁜 엄마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집안일을 잘해준 덕분에 엄마는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저를 잘 키워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러시면서 제게 그런 아버지를 쏙 빼닮은 제가 엄마에게는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섬세하고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라고. 그런 마음을 진작 전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도 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많이 떠올렸답니다. 그리고 저도 엄마에게 나지막이 저의 진심을 전했어요. 엄마에게 늘 부족한 아들, 실망스러운 아들이라는 생각이 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멀게 느꼈던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절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고 저 또한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 모자는 그렇게 감정을 한번 뒤흔들며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한참 말없이 마주보며 눈물만 흘렸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엄마와 저 사이에 놓여있던 오래된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죠. 엄마는 여전히 제게 강한 존재이지만 그와 동시에 절 사랑하는 따뜻한 엄마, 그냥 평범한 엄마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껏 저도 모르는 동안 엄마에게 받아온 사랑까지 온전히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그 존재만으로도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것은 저로 인해 묘한 자신감을 갖게 했어요. 저 스스로에게 조금 더 당당해진 저를 발견하고 있거든요. 회사 일도 가장으로서의 역할, 또 든든한 아들로서도 저는 더욱 잘해낼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 잘해낼 수 있겠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의 응원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보다 앞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한 번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